안녕하세요. 생생매거진 오늘 황진입니다. 2022년을 돌아보면서 올해를 상징하는 단어를 여러 곳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수신문은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라는 과이불개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하고 상대탄만하는 정치권, 여야 모두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에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 침체까지 온 세계가 다 같이 힘든 한 해였는데요. 영국의 콜린스 사전은 영구적인 위기라는 뜻의 former crisis를 올해의 단어로 꼽았다고 합니다. 좋지 않은 단어들이 이렇게 꼽히네요. 그죠? 구글 코리아도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올해 검색어를 발표를 했는데 종합 1위가 기후변화였고요. 2위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였대요. 그리고 3위는 초단기 강수 예측이었습니다. 날씨,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관심이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과연 우리 실천은 얼마나 따라가고 있을까요? 오늘 함께 그린 대구에서 에너지 위기와 겨울철 소비 문제 좀 짚어볼게요. KBS 대구 1라디오 생생매거진 오늘 12월 16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생생매거진 오늘은 대구와 경북 지역민 모두가 함께하는 시사정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안동, 포항, 울릉 연결해서 날씨와 소식 전해드립니다. 안동입니다.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 아침 기온은 경북 북동 산지 영하 15도 내외, 그 밖에 경북 지역은 영하 10도 내외의 기온 보였고요. 한낮에 안동, 봉화 2도의 기온 나타내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한파가 절정에 이르겠습니다. 춥기도 춥지만 강추위가 오래 지속되는 만큼 면역력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경북 북동 산지에는 바람이 순간풍속 시간당 70k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어서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 북부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청송군 주황산과 주상지가 2019-2020년에 이어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재선정됐습니다. 한국관광100선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표 명소를 2년마다 선정해 국내외에 홍보하는 사업인데요. 이동통신사와 내비게이션, SNS 빅데이터 분석과 전문가 평가 등을 통해 선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관광 확장 가상세계 플랫폼 트래블헌터 K를 구현하고 다양한 매체로 홍보 영상을 손출해서 한국 관광의 매력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전파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청송군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청송의 산지에 있는 문화관광 자원들을 연계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수익형 관광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안동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덜 추웠지만 여전히 아침은 영하권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4, 5도로 울지는 어제보다 4도 정도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내내 강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특히 일요일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추위의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따뜻한 옷차림과 함께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남부소방서 황병률 소방위가 올해 최고 영웅소방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황 소방위는 지난 25년간 현장을 누빈 전문 구조대원으로 3천여 건 이상의 화재 출동, 그리고 400여 건 이상의 구조 활동을 펼쳤는데요. 특히 지난 9월 태풍 흰남노 피해로 물에 잠긴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실종자 수색의 구조팀장으로 투입돼 고립 인원을 다수 구조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황 소방위는 분에 넘치는 상을 받게 돼 기쁜 만큼 죄송함도 크다며 앞으로 현장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주는 상이라고 생각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편 SO일이 주관하는 영웅소방관 시상식은 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소방관과 가족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인데요. 소방관들의 고마움에 보답하는 SO일 소방영웅 지킴이 활동에 앞으로도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각종 화재와 사고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애쓰시는 소방관들의 활약을 보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1도, 습도는 70%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중부 먼바다에는 서풍이 불면서 2에서 4m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운항 통제된 여객선이 있으니 선사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울릉군에서 특별한 김치 담그기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해양 심층수로 재배한 배추와 물을 사용해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도운 건데요. 교육은 12일부터 14일까지 김치를 담아보지 않았거나 김장이 서툰 교육 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됐고요. 울릉군 농업기술센터와 생활개선회 회원들의 지도하에 참가자들은 직접 배추 절이기부터 세척, 양념 만들기와 속 버무리기 등 김장의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번 교육은 1인 가구 증가와 생활 간편화로 김장 풍습의 맥이 점차 사라져가는 가운데 김치를 주로 사 먹었던 사람들이 직접 김장의 전 과정을 체험해 봄으로써 김장의 전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교육생들은 울릉도 심층수로 재배한 식재료로 김치를 만든 게 자랑스럽다며 우린 전통 문화를 지킨 것 같아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네, 오늘을 보는 키워드 뉴스 금요일에는 영남일보 정우택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뭔가요? 네, 가입 해지입니다. 네, 뭘 가입 해지한다는 거예요? 네, 최근 예금 금리가 오르면서 불확실한 투자가 아닌 은행 적금에 눈을 돌리는 분들이 많아졌죠. 경북 동경주 농협이 8.2%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거액의 자금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지점이 파산할 위기에 처하자 가입 해지를 부탁하는 호소문을 내걸었습니다. 8.2%면 상당히 높은 금리로 상품을 판매한 건데 감당을 못할 정도 가입자가 이제 엄청나게 많았나 보네요. 네, 해당 지점은 지난달 25일 비대면으로 연 8.2% 금리 적금 특판에 나섰습니다. 애초 100억 원 정도 목표를 세웠지만 비대면 계좌 개설을 차단하지 못하는 바람에 전국에서 고금리를 노린 자금이 모였는데요. 네. 무려 9천억 원 가량이 입금됐다고 합니다. 자산 1,670억 원 소규모로 운영되는 지점이 1년 이자 비용으로 수백억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랬군요. 이거 마무리가 잘 될까요? 수습이 될까요? 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은행 측은 가입 해지를 당부했는데요. 기간 안에 해지를 신청한 고객에 한해서 피해 보상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지된 금액은 4,100억 원 가량인데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았고 당초 목표액과 비교하면 무려 40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근데 사실은 물론 그런 곤혹스러운 입장 있었겠다 싶기는 하지만 일단은 판매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은행 측에서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금융당국은 고금리 특판과 관련해 내부 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고금리 특판에 나섰다가 물량이 몰리자 고객에게 해지를 읍소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은 예적금 금리는 개별 조합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번 사고와 같이 내부 통제상 직원의 실수나 조합의 경영 능력을 벗어난 과도한 수신 경쟁의 문제를 지적했고요. 네. 조합 건전성 악화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의 차원의 신속한 재발 방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또 이번 달 중 상호금융권 특판 관리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중앙의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을 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예산 삭감입니다. 예. 지자체 예산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대구 중구청과 중구의회가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대구 중구의회 권경숙, 김효린, 이경숙 구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중구청 고위 간부 공무원들이 여성 구의원들에게 폭력과 횡포로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요? 설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네, 이들 새 의원에 따르면 지난 13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최종 조정이 끝난 직후 중구청, 부구청장을 포함한 여러 간부 공무원들이 소회의장에 들어와 의원들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특히 한 고위공직자가 예산을 다 삭감하면 일하지 말란 이야기냐며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또 무력을 통한 공포감 조성으로 부정활동을 폭력행정으로 제압하려 했다며 중구청에 진정한 사과와 타당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그 예산을 삭감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어떤 예산을 어떻게 줄였다는 얘기예요? 네, 앞서 중구청이 제출한 예산안은 3,025억 원 규모였는데 네. 구의회에서 가결된 예산은 처음보다 58억 원이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52억 원은 구청이 역점 추진하는 분야인데요. 이인성 아르스 공간 조성, 동성로 미디어 아트 구축, 대구 형무소 역사관 조성 등 관광 분야와 관련된 사업이 많았습니다. 네. 대구 중구는 근대 관광 명소가 위치해 있어 해당 사업의 중요도가 높은데 이와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면 침체된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차질이 빚어진다는 입장입니다. 중구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문제를 제기한 구의원들은 중구청장도 부하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방조하고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기자회견을 마치고 구청장실을 방문해 성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류규하 구청장은 예산 관련 관계 공무원들이 소명할 기회를 달라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현장에서 폭력적인 행위와 욕설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군익은 관광산업입니다. 네. 군위가 이제 대구로 편입되잖아요. 자, 네.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네. 3년째 이어진 팬데믹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분야가 바로 관광산업인데요. 그렇죠. 대구가 군위군 편입을 계기로 삼아 군위 지역 자연경관을 적극 활용해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네. 대구경북연구원 송은정 연구위원은 대구관광, 군위와 더 높이, 더 멀리라는 주제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의 관광산업이 뭐 어떤 상태인지 이런 것들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지난해 한국관광공사가 발간한 2021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여행 경험률은 전년 대비 7.5%포인트 상향된 93.9%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구의 국내 여행 방문지 점유율은 1.8%로 매우 저조한 상태인데요. 경기, 강원, 경남, 경북 등 타 지역과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군위가 지닌 강점은 뭘까요? 네, 우선 군위는 803 권역으로 청정 자연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수목원인 사유원을 비롯해 803 하늘정원, 화산산성 전망대, 한밤마을, 삼존석굴 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인각사와 삼국유사 테마파크, 영화 리틀 포레스트 촬영지 등 관광 자원이 풍부합니다. 네. 관광객들이 국내 여행지 선정 시 최우선 고려 사항으로 자연 경관을 꼽는 만큼 경쟁력이 높은 편입니다. 그 이제 군위 대구 관광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어떤 구체적인 전략 이런 것도 나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대구 시민들의 군위 관광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이후에는 군위를 대구의 새로운 자연경관 핫플레이스 마케팅을 강화하고 통합신공항이 완공되는 시기에는 초광역 관광벨트 사업을 개발해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네, 저상버스입니다. 예, 저상버스는 어쨌든 좀 많이 보급을 해야 할 텐데, 그죠? 내년에 좀 더 좀 보급이 될까요? 네, 내년에 대구에 보급되는 저상 시내버스 수가 올해 2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대구시는 내년에 일반 시내버스 125대를 저상버스로 교체할 예정입니다. 관련 예산도 30억 원에서 57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계획대로 보급이 이뤄지면 대구 지역 내 버스 가운데
약 60%가 저상버스가 네. 됩니다. 사실 보급이 좀 더디다 이런 지적도 많았었는데 이제 내년부터 뭐 속도를 좀 많이 낸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시내버스 대폐차 시 반드시 저상버스로 교체하는 것이 의무화됐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증진하겠다는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대구의 경우 2004년 저상버스 2대가 보급된 것을 시작으로 매년 40대 이상 꾸준히 보급이 이뤄져 현재 비율은 52.1%입니다. 네. 지역 내 운행되는 버스 2대 중 1대는 저상버스인 셈입니다. 내년부터는 경사가 심하거나 도로가 협소해 운행이 곤란한 일부 노선을 제외하고 시내버스 전체 노선에 저상버스가 운행됩니다. 그래요. 저상버스 보급 이외에 뭐 다른 개선 사항들도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대구시는 내년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 시행에 맞춰 지역의 교통약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 노선 및 배차 간격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저상버스 보급과 관련 시스템 개선을 통해 교통약자가 소외되는 노선이 없도록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고액 상습 체납자입니다. 네, 연말되니까 또 얘기가 한참 나옵니다. 얼마 전에 또 뭐 지방세 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했던데 국세청이 또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했죠? 네, 맞습니다. 국세청은 2억 원 이상 세금을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6,940명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올해 신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곳이고 총 체납액은 4조 4,196억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공개 인원은 줄었고 체납액은 9,416억 원 감소했습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고액 상습 체납자 개인 341명, 법인 145곳이며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2,959억 원에 이릅니다. 아이고, 세금 참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체납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은 다들 뭐 수입이 좀 많다 이런 거 아닌가요? 이분들? 네, 대구 경북에선 구미에 주소를 둔 김모 씨, 박모 씨가 나란히 전국 8, 9위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두 사람은 갬블링 및 베팅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임모 씨인데요. 종합소득세 등 체납액은 무려 1,739억 원입니다. 임 씨 역시 갬블링 및 베팅업 관계자로 확인됐습니다. 네. 개인 명단 공개자의 주된 연령대는 40대에서 50대이고 거주 지역은 경기,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이 대다수였습니다. 체납액 구간은 네. 2억 원에서 5억 원이 가장 많았고요. 법인의 경우 서비스업, 건설업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요. 여기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뭐 조세 포털제로 유죄 판결 받고 뭐 이런 것도 다 나온다니까 우리도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남일보 정우태 기자였습니다. 대구는 뭐 식도락의 행지의 성지다 뭐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다양한 먹거리 골목들이 있는데 평화시장 하면 닭똥집 이렇게 바로 나오죠. 이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이 제5회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외식거리로 선정이 됐대요. 윤가영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1970년대 평화시장 앞에 형성된 인력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술로 아쉬움을 달랠 때 어떤 부부가 닭을 손질하고 난 뒤 남은 근이 일명 닭똥집을 바삭하게 튀겨서 안주로 내놓은 게 닭똥집 골목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네. 50여 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환경 개선을 위한 명품 테마로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외식문화 선진화에 기여하는 최고상인 최우수 외식거리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이곳에서 오랫동안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인 회장과 동구청 담당자에게 최우수 외식거리로 선정된 비결을 들어봤습니다. 바닥에 보니까 닭발 모양처럼 시작부터
똥집 골목 라인에는 다 이렇게 옐로우 밴딩으로 해놨거든요. 도로를 이렇게 누가 봐도 지금 이거는 똥집 골목 구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정갈하지 않았어요. 앞에 뭐 다 내놨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종량제봉지고 음식물통이고 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게 이게 환경이 그분들의 마인드를 개선시켜준 거죠. 이렇게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동구청 식품산업과 외식산업진흥 담당 송금수입니다.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은 대구 동구 먹거리 골목이고요. 전통은 한 52년 정도 된 언제 옛날부터 똥집으로 전국 유일의 어떤 먹거리 골목입니다. 전통이 있다 보니까 동구청에서 전략적으로 먹거리 골목을 리뉴얼했는 그런 경우고 지금은 변화된 모습으로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옐로우 밴드를 적용한 테마거리 특화 환경을 조성하였고 치키와 빠삭이라는 캐릭터하고 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또 닭똥집 골목만의 차별화된 문화관광 콘텐츠를 개발했고 골목만이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책자로 만들었고요. 레시피 개발했고 그렇습니다. 해마다 두리운동장에서 하는 치맥 페스티벌을 연계해서 항상 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에 저희 식품산업과에서 먹거리 골목 관련해서 작은 소규모의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닭똥집 골목 명품 테마로드를 만들어 놨는데요. 전 때랑 너무나 많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많이 오셔서 많이 즐기시고 또 많은 추억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 이런 데서 뭐 최우수 전성대 때리면 되게 또 막 기분이 좋고 그렇잖아요. 네, 맞아요. 자랑스럽기도 하고. 네. 이 외식업 선도지구 경진대회라는 건 뭐 많은 것들을 보겠네요. 다양한 것들을. 네, 맞습니다. 이 경진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그리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공동으로 주관하는데요. 네. 지역 특화 노력과 창의성 그리고 거리 경쟁력 형성 노력과 우수 식재료 소비 확대 그리고 고객 만족도를 보는 설문조사까지 여러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이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은 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특히 상인회와 동구청의 협력 그리고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상인회장님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평화시장의 닭똥집 골목 회장 김종숙입니다. 올해 20년째 됩니다. 처음 이곳에 20살 때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골목에 있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많이 활기찼고 바깥에 이제 그걸 깔 수 있었기 때문에 더 활성화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아파트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서 조금 점포가 많이 없어지면서 조금 조용해지게 된 거죠. 지금은 엄청나게 이제 정갈해졌고 구역이 나눠졌죠. 이제 평화시장이라는 것과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됐고 오시면은 어느 누구라도 이게 똥집 골목이구나라고 옐로우 밴드 존이 이렇게 형성됐으니까 딱 보면 첫눈 한눈에 딱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제 오시는 고객분들이 여기가 어디지 똥집 골목이 어디지라고 헤매고 다니셨거든요. 이제 그게 제일 많이 바뀐 거죠. 누가 와도 여기는 똥집 골목이라는 걸 알게 된. 코로나가 터지고 재개발 붐이 불고 하니까 먹거리가 많아지니까 이제 골목에 이제 존폐 여부도 좀 달려 있었고 일단 노령화 되셨고요. 업주분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골목이 많이 계속 쇠퇴해졌는데 지금 이제 테마거리로드 조성이라는 이 사업을 시작함으로 다시 이제 좀 더 활기차고 그리고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이 언론 매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평화시장이 정말 많이 환경이 개선됐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오기에 그리고 즐길 수 있기에 충분한 이제 환경이 됐으니까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힘든 시기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러셨고 네. 그런데도 이렇게 살리겠다고 네. 노력하신 결과가 이제 그렇게 상 받으신 걸로 네. 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신 분들 많았죠? 네, 제가 평일 저녁에 방문을 했는데 각 가게마다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은 한 서너 테이블 정도 있었고 네. 포장을 하는 손님들이 아. 참 많더라고요. 양념이랑 간장으로 해서 순살 저거 네, 여기가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서 여기 찾아오게 됐어요. 여기 닭똥집이 질기지 않고 맛있다고 했고 그리고 맥주 안주로 무엇보다도 일단 닭똥집이 저는 1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
여기 골목이 조금 복잡하고 주차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만 조금 개선이 되면 좀 축제가 열리더라도 많이 오시지 않을까 합니다.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유학생이거든요. 맛집 찾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소개를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보니까 정말 맛있더라고요. 생각보단 맛있더라고요. 똥집 골목을 대학교 때 방문해봤었는데 그러고는 또 안 오다가 이제 또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똥집 골목이 맛있다고 또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또 오게 됐습니다. 좀 더 반짝반짝하니 꾸며놔가지고 그리고 건물들도 조금씩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더 깔끔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닭똥집이 아무래도 식감이 쫄깃쫄깃하고 그리고 이제 맛있는 양념들이 이제 버무려져 있어가지고 맛있는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나 이런 거를 해가지고 청결하게 유지가 된다면 사람들이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예전에 자주 왔는데 이제 직장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옛날에 다 왔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 번 더 찾아뵙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시간에도 사람이 되게 많고 좀 활기찬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약간 좀 상권이 죽어서 약간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격도 저렴하고 이제 술안주로 먹기에도 뭐 소주도 괜찮고 맥주도 괜찮아서 약간 다양한 사람들이 먹기에 부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홍보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전하고 비교해서 상권이 좀 죽었다. 그래서 홍보가 좀 더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환경하는 대구, 환경하는 시민으로 가는 함께 그린 대구. 오늘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해 제일 많이 찾아본 단어, 네. 이런 거 이제 뭐 순위 이렇게 한 거가 나왔는데 네. 1위가 기후 위기였다. 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일상에서 이제 막 우리가 체감을 하니까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래요. 네. 안 그래도 저도 원래 검색어 1위가 기후위기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그런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네. 시민들이 이렇게 기후위기에 많다면 뭔가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 실천은 안 하는데 이런 생각? 뭐 그런 것보다도 네. 뭔가 좀 가시적인 변화가 잘 보이진 않아서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3월에 울진 삼척에 큰 산불도 있었고요. 8월에 서울 강남 일대가 홍수가 맞아요. 나기도 했었고 9월에는 태풍 흰남노로 또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겪으면서 그랬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더 가까운 일상에서 경험하게 되었던 게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기후변화가 1위를 차지한 것 외에도 초단기 강수 예측이라는 3위. 단어가 네네네. 3위에도 올라 있어서 맞습니다. 정말 관심이 많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에너지 수요는 빠르게 증가를 하고 네. 있고 에너지 가격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많이 올랐어요. 오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은 이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한전 적자에 따른 한전법 개정안 오늘 통과가 되었는데요. 네.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또 겨울을 좀 따뜻하고 건강하게 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주택용 연료금이라고 네. 하죠. 이게 올해만 벌써 3차례 올랐어요. 그러니까 38% 정도 네, 맞습니다. 오르고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3차례 인상이 되었고요. 다 인상폭으로 치면 이제 38%가 원래 상승한 건데 연료금은 난방과 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서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연료금이 급등한 이유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하면서 에너지 공급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게 주 원인이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유 그리고 연탄 가격도 많이 그러니까요. 올랐는데요. 네. 올해 초에 휘발유랑 등유 가격이 600원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요. 네. 지금은 등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하고 비슷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겨울 난방 연료로
보통 등유를 한 달에 한 두 드럼 정도 사용한다고 하면 네. 한 달 난방비가 지난해 대비해서는 한 20만 원 정도 올라가게 되는 셈인데 한 달에 20만 원. 네, 이 연료를 주로 사용하는 계층이 이제 저소득층이라고 네, 생각을 네, 하면 네. 수입에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라고 하잖아요. 네. 이 기름 보일러에 들어가는 기름이 다 등유인 거예요? 네, 보일러에는 다 등유가 들어가는데요. 보일러는 사용 연료에 따라서 연탄 보일러도 있고, 그쵸. 기름 보일러, 가스 보일러, 가스보일러도 그리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전기 보일러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기서 기름 보일러에 사용되는 기름이 바로 등유입니다. 네. 등유는 1800년대부터 원래는 고래 기름으로 이제 등불을 켰는데, 그러죠? 네, 그 등을 켜는 용도로 이제 처음 사용된 석유 제품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기름은 이제 지하에서 이제 석유를 추출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여기는 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많이 있겠죠.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걸 열을 가해 가지고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일상에서 사용하는 휘발유, 경유, 등유 뭐 이런 것들은 모두 정제 과정을 거친 것들이고 네. 이런 걸 우리가 석유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 끓는 점에 따라서 석유 제품이 각각 그렇겠죠. 다른 게 나옵니다. 네. 휘발유는 30에서 140도, 등유는 180에서 250도, 경유는 250에서 350도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등유는 휘발유보다 독성은 낮고 비교적 안전한 기름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네. 주로 가정용 난방이라든지 보일러 연료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우리나라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로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막 오르고 그래서 기름값이 올라갔다. 그럼 이해는 해요. 근데 등유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등유뿐만 아니라 네. 휘발유, 경유 등 다 이제 오르긴 전반적인 했죠, 물론. 네. 에너지 가격들이 다 상승해서 네. 어려움들 많이 겪고 계시는데요. 에너지 가격이 상승되면서 정부는 유류세 인하 정책을 네, 그랬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를 때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하면서 가격 안정에 나섰고요. 등유는 이미 서민 연료로 낮은 세율이 부과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유류세 인하 정책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는 이미 등유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 소비세 기본세율을 최대 30% 인하 폭인 최대 30%까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난 9월 달에 유류세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휘발유 경유는 더 많이 인하가 되게 된 셈이죠. 네. 등유 가격이 오르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낙후된 도심 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최근 전기요금까지 오르면서 전기장판이나 전기 히터로 버티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진 이 상황입니다. 날씨에.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 빈곤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맞습니다. 이 겨울이. 그래서 이제 지원이 좀 더 많아져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네. 등유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치솟고는 있지만 오히려 지원 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여서 걱정이 네. 많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냉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에너지 바우처 중에서 등유 바우처의 내년 예산 규모가 1,309,500만 원으로 올해보다 2억 7,900만 원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13억 9,500만 원. 네네. 내년 예산 규모가. 내년이 네. 올해 16억 얼마인데 그럼 많이 줄었네요? 그러니까 거의 3억 가까이가 네.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름 보일러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나 한부모 소년소녀 가구의 등유 구입 비용으로 최대 31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정부는 등유 사용하는 가구가 계속 줄고 있는 추세라서 네. 이렇게 축소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내년 에너지 바우처 전체 예산 규모도 20% 넘게 삭감이 되어서 네. 에너지 빈곤층에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기름값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까 뭐 최근에 뭐 전기로 네. 난방하는 분들 더 많이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전기요금은 싼가요 어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네. 지금 뭐 사무실도 그렇고 보면은 전기 히터라든지 뭐 전기 온풍기 맞습니다. 사용하시는 많이 곳들이 쓰죠. 많은데요. 네. 전기요금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올해만 16%가 올랐고요. 네. 현재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 양요금, 실적 연료비, 기후환경 요금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요금 산정의 핵심 지표가 기준 연료비입니다.
기준연료비는 전력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석탄이라든지 천연가스 가격으로 결정이 되는데 네. 원래 이 기준연료비가 2배 이상이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더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전기요금 16% 인상이 전력 생산 원가가 2배 이상 오른 것에 비하면 굉장히 부족한 거예요? 예, 수준이죠. 예를 들어서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를 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데 네. 그 구매하는 가격이 100원 이상 올랐는데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가격은 한 10원밖에 못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전은 전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예. 지난해 한 해 동안 한전 적자가 6조 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적자폭이 30조 원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한 그 30조라는 적자를 메우려면 계속 뭔가 또 뭐 빚 내고 이런 거예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그 한전은 회사채를 발행해서 계속 적자를 메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금액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현재 한전법이 한전이 그 빚을 낼 수 있는 한도를 한정을 하고 있는데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로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30조 원이 넘는 한전 적자가 이게 예산에 반영이 되면 내년 3월 이후에는 한전은 이 법에 따라서 더 이상 빚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전이 이렇게 회사채 발행이 안 되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한전법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오늘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는데요. 그러게요. 그래서 자본금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 이내로 규정되었던 현행법을 고쳐가지고 최대 5배까지 확대를 하고 긴급한 경우에는 정부 승인을 받아서 6배까지 빚을 낼 수 있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법이라는 게 한전이 빚을 더 낼 수 있도록 한다는 법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도 괜찮아요? 뭐 당장 이제 발등에 떨어진 불은 꺼야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근본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원래는 12월 8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어야 하는데 한전 회사채 발행 한도를 늘리는 것은 미봉책일 뿐이다라는 반대 의견들이 나왔었고 본회의에서 결국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시회의에서 다시 의결이 된 건데요. 그래서 당장 이제 발생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전법 개정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필요한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한전 적자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에너지 가격 급등이 핵심 원인이라고 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재생에너지 비중은 적고 화석연료 의존도는 높아서 국제적으로 이렇게 에너지 가격이 변동하면 바로 타격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은 한전이 온전히 떠맡고 있는 구조인데 이걸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나온 지 오래됐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인가요? 이거 쉽지가 않죠. 당장 원래 16% 전기요금이 오른 것만 해도 서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좀 바꿔나가고 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산을 해서 에너지 위기에도 대응을 하고 기후 위기에도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오늘 시작하면서 겨울에 에너지 많이 쓰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좀 그 아낄 수 있나 이 얘기도 마지막에 얼른 팁 좀 주고 가세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줄이는 여러 가지 실천 방법 중에 특히 겨울철에는 적정한 실내 온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겨울철 적정 실내 온도를 18에서 20도를 공고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춥거든요, 사실. 전 한 22도 정도를 맞춰 놓는데도 추워요. 네, 그래서 사실은 요 이제 기준 온도가 조금 춥다라는 의견도 있기는 한데 한편에서는 우리가 실내에서 너무 이렇게 옷을 얇게 입고 있는 거 아닌가. 되죠, 그래서 내복을 입는다라든지 조금 더 이렇게 따뜻한 방한 장구들을 함께 착용을 하시는 게 에너지 절약과 건강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그린 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오용석 사무처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1시
11시 44분 됐습니다. 금요일엔 문화. 오늘은 김은수 독립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시게요? 네, 한국인이 사랑하는 미술 작가, 국민 작가 하면 황진인 아나운서님은 어떤 작가가 생각나세요? 박수근? 이중섭? 뭐 그 정도. 그렇죠. 네. 갑자기. 네. 그동안 저희가 이중섭, 김환기, 백남준 작가에 대해서는 백남준. 네네, 그렇죠. 네. 함께 얘기해봤었는데요. 네. 올해가 지나기 전 국민화가 박수근 작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네네. 2020년 K 아트 프라이스 조사에 따르면 박수근 작가는 작품 호당 단가가 가장 높은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호당 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미술을 모르는 사람은 잘 모르거든요. 네네. 뭐 어떤 개념인지 오늘 좀 설명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만 사용하는 작품 가격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캔버스 사이즈를 규격화해서 사이즈당 가격을 매긴 겁니다. 네. 사이즈를 1호, 10호, 20호 등 규격을 정하고 그 호에 따른 가격을 호당 가격제라고 합니다. 1호는 대략 세로 22cm에 가로 15cm 정도가 가장 되는데요. 작은 거군요. 네네. 아, 영호도 있긴 해요. 아, 영호는 뭐예요? 그거보다 또 더 작은 사이즈입니다. 네. 사실 저도 이 규격에 익숙하지 않아서 규격표를 찾아서 보곤 하는데요. 네. 작품들을 자꾸 보다 보면 대충 저 사이즈 정도면 몇 호쯤 되겠다 하는 감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김은수 선생님 정도 돼야 이제 그거는 이제 알 수 있는 건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호라는 게 그러니까 캔버스 크기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그럼 맞습니다. 이제 숫자가 커질수록 가격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하고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부동산 그렇네요. 시장에 한 평, 두 평은 사이즈가 1배, 2배로 정확하게 계산이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캔버스는 호수가 2호가 1호보다 2배로 크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예, 예. 각 호당 사이즈를 각각 규격화된 사이즈로 정해뒀습니다. 네. 약속해둔 거죠. 네. 그래서 호당 가격이 10만 원이라 하면 호당가 곱하기 호수로 계산해서 1호는 10만 원, 10호는 100만 원, 100호는 1000만 원이 되는 건데요. 네네. 통상적으로 10호 정도까지는 호당 가격보다 조금 높게 책정을 하고 50호 이상이면 호당 가격보다 좀 낮아집니다.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호당 가격이란 건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 그것도 궁금하고. 네. 언제부터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네. 호당 가격제의 기원은 19세기 프랑스 화단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세계 미술을 주도하고 있던 프랑스 화가협회에서 그림의 주제마다 적절한 크기를 정해서 그림 가치의 표준화를 만들려고 했는데요. 네. 그 결과 그림 크기의 기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얼마 안 가서 미술 시장에서 퇴출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떤 창작품에 대해서 그죠? 그렇죠. 막 규격 정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하는 게 예술가들한테도 처음엔 안 받아들여졌겠어요. 오래 못 갔겠는데요? 외국에선 그런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첫 번째 미술 화랑을 겪었던 1970년대부터 호당 가격제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세계적으로 한국과 일본만 호당 가격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일본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다르게 호당 최고 가격을 매겨서 참고만 하는 형식이라고 하고요. 원형 그대로 유지하는 곳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또 외국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은 이 호당 가격제로 가격을 매기지 않기도 하더라고요. 미술 작품이라는 것이 제작 시점이나 작업 기간, 작품의 컨디션, 작품의 퀄리티 등 작품의 가치를 매길 때 따져야 할 요소가 되게 많은데 크기만으로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한다는 것이 합리적이진 않죠. 작은 작품이라 하더라도 큰 작품에 비해서 작품의 퀄리티나 작품성이 훨씬 뛰어난 경우도 많으니까요. 근데 호당 단가가 가장 높다. 네. 작품 가격이 가장 높다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그 김환기 작가 작품이 뭐 가장 비싸게 팔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네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은 말씀하신 대로 2019년 11월 홍콩 크리스티 경매에서 132억 원에 낙찰된 김환기 작가의 우주라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호당 단가는 박수근 작가의 작품이 가장 높거든요.
그 우주라는 작품은 200호 사이즈. 오, 엄청나게 큰 네네,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생전에 박수근 작가는 한국에 왔던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가져가야 하니까 큰 사이즈의 작품보다는 작은 네네. 사이즈의 작품을 많이 제작하게 됐었겠죠. 그래서 2020년 K 아트프라이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수근 작가의 작품 호당 가격은 약 2억 4천만 원. 김한기 작가의 작품 호당 가격은 약 3,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또 차이가 나는군요. 네네. 네. 근데 사실은 박수근 작가 그러면 학생들 책에서도 배우잖아요. 그쵸. 워낙 유명한 작가기도 하고 뭐. 20종 교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정작 박수근 화백이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몰라?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우리나라의 대표 작가이자 국민 작가로 모두들 생각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간 우리가 알아보았던 이중섭이나 김환기, 백남준 등은 부유한 가정에서 정식 미술 교육과 더불어 해외 유학까지 다녀온 작가들이었죠. 네. 이에 반해서 박수근 작가는 정식 미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그림을 그린 생계형 전업 작가였습니다. 생전에 그는 지금과 같은 작품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50대 초반에 짧은 생애를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하면 또 고흐도 생각나고 네. 또 그런 안타까운 그 창작가들이 예술가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이 박수근 화가를 생각하면서 박완서 작가가 쓴 또 책도 있죠. 네. 비목이라는 소설인데요. 네. 박완서 작가의 그 처녀작이기도 합니다. 네. 네, 1950년대 미군 PX에서 박완서 작가는 박수근 작가와 함께 일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박수근 작가가 그 참혹한 시절을 어떻게 견뎌냈는가 증언하고 싶어서 이 소설을 쓰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박완서 작가의 말에 의하면 일사후퇴 후에 암담한 불안의 시기를 텅 빈 최정방 도시인 서울에서 미치지도 환장하지도 술에 취하지도 않고 화피를 놓지 않고 가족의 부양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살았나 생각하기 따라서는 지극히 예술가답지 않은 한 예술가의 삶의 모습을 증언하고 싶은 생각을 단념할 수는 없었다라고 1970년에 쓴 소설 남옥 후기에 적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책들에서도 묵묵히 작업을 하며 가정을 지키고 무던한 성품에 세상을 긍정하는 시선을 보인 박수근 작가여서 짧은 생이 더 안타까웠습니다. 왜 화가를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본인은 너무 하고 싶으셨겠죠? 네, 타고난 재능을 가지신 것 같은데요. 네. 박수근 작가는 1914년 강원도 양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엔 유복하게 자랐지만 아버지가 광산업에 진출하다 실패하고 또 홍수 피해까지 입으면서 박수근은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상급 학교로 진학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당시 서양화를 시작하던 다른 화가들이 일본에 유학을 떠나서 서양화를 배운 것과 달리 박수근은 오로지 독학으로 자신의 화풍을 확립합니다. 네. 보통 학교를 졸업할 시점 밀레의 만종을 보며 화가의 꿈을 꾼 박수근은 나중에 화가가 되었을 때 시골의 풍경, 시장, 일하는 여인들과 같은 소재들을 주로 선택해서 그리게 되는데요. 어릴 적 그에게 화가의 꿈을 심어준 밀레가 그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라고 그것도 할 수 있죠. 고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랬잖아요. 고우도. 네. 네. 근데 따로 안 배웠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천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는 그리고 그 박수근 작가는 1932년 18세에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1943년까지 12번을 응모해서 9번을 입선했는데요. 와, 네. 또 그 이제 전후에 1953년부터 57년까지 대한민국 미술전람회에서는 특선을 포함해서 4차례 연속 입선을 하게 됩니다. 학력과 지연이 없는 그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전람회 응모였는데요. 네. 하지만 당시 그와 비슷한 연배의 또래 작가들이 미술계에서 자리를 잡는 속도에 비하면 매우 더뎠습니다. 당시 전람회 등이 정치적인 면이 많이 작용하던 때라서 국전에 연속 4차례 입선한 후임에도 불구하고 1957년에는 낙선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의 부인 김복순 여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때는 박수근 작가가 내가 왜 떨어지냐며 눈물을 터뜨렸고 그때 또 술을 많이 드셔서 나중에 이제 건강을 해지시게 됩니다. 작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한다. 그 얼마나 더 박수근 화백은 더 어려웠겠어요. 네. 네. 전쟁 끝나고 전업작가로 사는 삶이라는 게
아, 상상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당시 그는 내국인들에게는 인정받지 못했지만 한국에 들어와 있던 외국인들의 눈에는 박수근이 가장 한국적인 작가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외국인들한테. 네네. 독학으로 공부한 덕에 당시 일본 유학으로 서양화를 배워온 다른 작가들과는 달리 스타일도 개성적이고 선택하는 소재 또한 당시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토속적인 소재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박수근의 작품이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미군 PX에서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며 생계를 이어가던 박수근은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화랑인 반도화랑에서 기념품 느낌의 그림을 파는 것이 그의 주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네. 반도화랑을 통해 박수근의 그림을 접한 몇몇 후원자들이 있어서 창작 활동과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이후 뉴욕에서 열린 현대미술전에 그의 그림이 걸리기도 하고 1959년과 60년 국전 초대 작가로 추천받는 등 국내에서도 조금씩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랬는데. 하지만 1965년 그는 백내장과 신장염, 간염으로 천당이 가까운 줄 알았는데 멀다 멀어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박수근 화백 그림 볼 수 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좀 찾아가지고 한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은수 독립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시내도로 정보입니다. 원대로 북구청 내거리에서 오봉오거리 방향, 오봉오거리 교차로 부근 가장자리 차로에서 차선 급기 작업 중입니다. 달서대로 유천내거리에서 대청교 방향, 유천내거리 지난 지점에 가장자리 차로 막고 크레인 차량 동원해서 공중선로 작업 중입니다. 이어서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 신천교부터 속도 떨어지면서 노천교부터 침산교까지는 정체 심합니다. 동북로 공산수원지 3거리에서 상격대교 방향, 좌회전 차량은 공산수원지 3거리 신호 2번 받고 지납니다. 계속해서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동김천 나들목부터 남구미 나들목까지 어려움 없이 지나고요.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칠곡 나들목부터 가산 나들목까지 소통 원활합니다. 중부내륙지선 창원 방향은 서대구 요금소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성서 나들목, 더 지나 남대구 나들목까지 서행 흐름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교통정보였습니다. 대구 경북 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17일, 18일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에서 지역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하는 특별전을 열어요. 식품, 생활용품 주류 18개 브랜드가 참여하는데 지역에서 나는 좋은 제품을 알리고 또 수익 일부는 기부로도 이어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오늘부터 25일까지 전국적으로 전통시장, 상점 1,700여 곳이 참여하는 겨울 동행 축제도 열립니다. 알뜰한 소비 정보 챙겨보시면 좋겠어요. 12월 16일 금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